독일의 훔볼트 대학에서 비교 문화학을 연구하던 그가 서울 종로의 오래된 책방에 발을 들였을 때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사이로 빗줄기가 스며드는 곳에서 그의 눈동자가 확장되었습니다. 숨조차 내쉬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인 페이지 사이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학문적 여정을 완전히 뒤바꿀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역사의 시면을 들여다본 충격으로 쿵쾅거렸습니다. 과연 이 학자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랐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에 저는 이미 서양 철학과 문화에 관한 논문을 2편이나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했어요. 하지만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겉핥기식의 이해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을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K-팝, 그리고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로 유명한 역사적인 깊이가 부족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지도 교수님께서는 제 박사 논문의 완성도를 더하려면 동아시아 문화 비교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한국 방문을 강력하게 권유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사실 이 여정이 과연 학문적으로 큰 가치를 더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중국처럼 수천 년의 철학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일본처럼 정교한 미학이 자리 잡은 곳도 아닌데 과연 한국이 줄 수 있는 문화적 통찰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본 첨단 빌딩들이랑 화려한 디지털 간판들은 오히려 제 편견을 더 굳히게 만들었어요. 호텔방 창문 너머로 본 밤의 서울은 눈이 부실 만큼 밝은 네온 사인과 초고층 빌딩들로 가득했어요. 역시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없는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이틀째 되는 날 예상하지 못했던 큰 비가 제 일정을 망쳐놨어요. 덕수궁을 가보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서 저는 그냥 종로 거리를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급하게 가장 가까운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어요. 비를 피해 들어간 그곳은 청운당이라는 간판이 달린 꽤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책이 가득한 서점 같아 보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안이 훨씬 넓었고 천장까지 닿는 높은 책장이 미로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 먼지,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 모를 묘한 약재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깊은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연세가 80은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하얀 머리에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전통 한복이 아니라 회색 골지 재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분이 거의 완벽한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거였어요. 비를 피하려고 들어왔는데요. 잠깐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에 있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분은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비는 곧 그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책이나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당신이 흥미로워할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분 말투는 단순히 책을 팔기 위한 상업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어쩐지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다정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라요. 학술적인 목적 때문에 오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분께서 갑자기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제 팔을 가볍게 잡으셨어요. 그분 소나기는 나이에 비해 놀랄 만큼 단단하고 힘이 있었어요. 당신, 베를린에서 오셨죠? 비교 문화학 연구하시는 학자시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 그분을 빤히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여쭸어요. 그분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방에 붙은 훔볼트 대학 태그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책을 보는 당신의 눈빛이 보통 관광객들과는 좀 다르던데요? 저는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고 저 혼자 괜히 이분 혹시 신비한 능력이 있으신가 하고 상상했던 제 자신이 조금 우습게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이 서점을 50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하란 리젤로테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드렸어요. 안드레아 씨, 혹시 조선시대 예언서에 관심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저는 학자다 보니 호기심도 생기고 예의상 관심을 보였어요. 예언서요? 흥미롭네요.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건가요? 제가 그렇게 되물었어요. 김 노인분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노스트라다무스보다 더 정확하고 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죠.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그분은 책장 사이로 사라지셨고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삼배로 정성껏 감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고요. 노인분께서는 조심스럽게 천을 풀어내시더니 어두운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책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왠지 이 순간이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격암유록이에요. 노인분께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조선 중기의 남사고 일명 격암이라는 분께서 남기신 예언서예요. 그분은 책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표지에는 격암유록이라는 제목이 정교한 한자로 쓰여 있었고 묘하게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주변의 공기조차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았고요. 이 책을 보기 전에 안드레아 씨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노인분께서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한국에 오셨어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학술적인 책임감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었는지, 그 이면에 어떤 철학과 세계관이 있는지 정말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노인분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대답이네요. 이제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책을 펼치자 희미하게 먼지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페이지는 색이 바래 있었고 종이 자체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읽어보시겠어요? 노인분께서 첫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자를 약간 읽을 수는 있었지만 이 고서의 내용은 훨씬 더 난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문장은 쉽게 읽혔어요. 천지개벽 후천시대. 제가 더듬거리며 읽자 노인분께서 덧붙이셨어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고 서점 안의 불빛이 잠깐 깜빡였어요. 마치 책이 반응하는 것 같은 기묘한 우연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노인분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400년도 넘게 전에 쓰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은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또 다른 구절을 가리키셨어요. 쇠로 된 말이 불을 뿜으며 천리를 달리고 하늘을 나는 쇠새가 세상을 좁히리라. 이건 혹시 기차랑 비행기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노인분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손바닥 안에 천하가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실로 세상이 하나 되리라. 스마트폰과 인터넷이네요. 저는 그렇게 속삭였어요. 가슴속에서 이상한 흥분이 일어났어요. 이건 또 어떤가요? 노인분께서는 다른 페이지를 펼치셨어요. 불의 기운이 온 세상을 덮고 땅과 물이 병들며 진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하리라.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운동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자 노인분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안드레아 씨는 정말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셨네요. 격암유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조선의 성각자들이 자연의 이치와 인간 사회의 순환을 깊이 연구해서 남긴 지혜입니다. 창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서점 안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노인분께서는 작은 등잔을 켜셨어요. 불빛에 비친 그분의 얼굴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오신 분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놀라운 구절은 이거예요. 그분께서 가리킨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백의 민족, 평화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문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리라. 이게 혹시 지금의 한국을 예언한 걸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노인분께서는 대답 대신에 저에게 다시 질문하셨어요. 안드레아 씨는 한국에 대해 어떤 면을 알고 계세요? 글쎄요, 삼성, LG 같은 기업이나 K-팝, 드라마, 영화, 그리고 놀라운 경제 성장 정도요. 제가 그렇게 대답드렸어요.
그건 표면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나라가 폐허에서 어떻게 60년 만에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을까요? 노인분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런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격암유록은 그 해답을 암시하고 있어요. 한국인의 집단의식 속에는 후천 개벽의 철학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낡은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백의 민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분은 책장을 다시 넘기시더니 지도처럼 생긴 그림이 그려진 페이지를 보여주셨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심원이 퍼져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정신적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을 상징해요. 한류라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된 운명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저는 서점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자칫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책에 적힌 문장들과 실제 현실의 일치는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정밀했어요. 이 책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생각지도 못하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노인분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 책은 판매하지 않아요. 하지만 잠시 빌려드릴 수는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노인분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편견 없이 이 책을 연구해 주세요. 서양의 학문적 틀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동양의 순환적 시간관과 통합적 세계관으로 접근해 보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약속드렸어요. 노인분께서는 다시 책을 천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제게 건네주셨어요. 그 순간 창밖에 비가 갑자기 멈췄고 서점 안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제 가셔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내일 이 주소로 오세요.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두겠어요. 그분은 작은 명함을 건네셨어요. 명함에는 도서관 주소처럼 보이는 곳이 적혀 있었어요. 서점을 나서면서 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흥분과 묘한 불안을 동시에 느꼈어요. 갑자기 멈춘 비에 서울거리는 반짝이기 시작했고 한강 쪽에서 무지개가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마치 자연마저도 격암유록의 발견을 축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명동의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이상한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책을 조심스럽게 풀어보았어요. 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한강 물결 위로 도시의 불빛이 춤추고 있었어요. 책 속에 나오는 불과 물이 만나는 땅이라는 표현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표지를 열자 첫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주의문이 적혀 있었어요. 이 책은 평범한 분께서 읽으시기 어려워요. 인연이 있는 분은 얻게 되고 인연이 없는 분은 잃게 되리라. 그 아래에는 이 책의 유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조선 중기의 예언가 남사고 일명 암감께서 임진왜란 이전에 기록하신 예언서로 그 제자들에 의해 보존되어 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남사고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일부 내용이 계속해서 추가되었다는 것과 일제강점기에는 금서로 지정되어 비밀리에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첫 장을 넘기자 천지개벽 후천시대라는 문장이 커다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선천은 양이 음을 억누르고 후천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니 억압의 시대는 끝나고 화합의 시대가 오리라. 노인분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것은 세상이 크게 변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예언이라고 하셨었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기존 사회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사회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책을 계속 넘기면서 저는 점점 더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격암유록은 단순한 예언의 나열이 아니라 철학적 성찰, 역사적 통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 문헌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시간 개념의 독특함이었습니다. 서양의 선형적 시간관과 달리 격암유록은 순환적이면서도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시간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갑자기 책 속의 한 구절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쇠로 된 말이 불을 뿜으며 천리를 달리고 하늘을 나는 쇠새가 세상을 좁히리라. 손바닥 안에 천하가 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실로 세상이 하나 되리라. 이 문장들을 읽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분명 현대의 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김성호 교수님을 찾아뵙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미리 예약 없이 찾아갔지만 격암유록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교수님께서 즉시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책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판본은 매우 희귀합니다. 격암유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헌입니다. 조선 중기에 쓰여졌지만 근대 이후에 추가되거나 재해석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원본으로 추정되는 구절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박 교수님의 도움으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규장각에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격암유록의 여러 판본과 해석에 관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구절이 상징적 언어로 현대 과학기술과 환경 문제를 예견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격암유록에 기술된 후천 개벽이 단순한 종말론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천지가 뒤바뀌고 음양이 새로이 정해지며 사람의 지혜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만물을 다스리리라. 이는 현대의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그리고 환경공학 기술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을 깨달은 저는 베를린 대학의 지도 교수인 안드레아 클라라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제가 보낸 자료를 검토하신 후 직접 서울로 오셨습니다. 저희는 함께 격암유록의 더 많은 부분을 번역하고 분석했습니다. 밀러 교수님께서는 특히 격암유록에 담긴 사회적, 환경적 통찰력에 주목하셨습니다. 불의 기운이 세상을 덮어 물과 땅이 병들고 사람들이 하늘의 분노를 마주하리라는 구절은 현대의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문제를 경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2020년대 전 세계가 직면한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는 하버드 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에서 주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되었고 이후 국제학계에서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학자분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셨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분들이 격암유록의 예언적 통찰력과 그 현대적 의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던 저는 격암유록의 분석 결과를 세계적인 전문가분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MIT 기후변화연구소 소장 제임스 리처드슨 교수님께서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격암유록의 환경 관련 예언을 검토하신 후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전 예언가께서 21세기의 기후위기를 이토록 명확하게 예견하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리처드슨 교수님께서는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불의 기운이 땅과 물을 병들게 한다는 표현은 온실가스 효과와 그로 인한 해양 산성화, 생태계의 파괴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이는 현대기후 과학이 최근 수십 년간 발견한 현상과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격암유록의 예언이 단순한 재난 예측을 넘어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인에 대한 묘사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리더와 기술의 등장을 암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 수소 경제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탄소 중립 기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장 박사님께서는 격암유록의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하셨습니다. 음양의 새로운 질서라는 개념과 현대 양자역학의 원리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격암유록은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인 새로운 질서를 예견하고 있어요. 이는 양자 얽힘의 개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실로 세상이 하나 된다는 표현은 양자 네트워크와 양자 인터넷의 기본 원리를 암시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현지 교수님께서는
겨감유록에 나오는 환경 관련 예언이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나 탄소 중립 전략에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교수님 연구팀은 겨감유록에 등장하는 불의 기운, 그리고 물과 땅의 병을 현대 환경과학의 시각에서 다시 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셨어요. 겨감유록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기술 발전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진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환경 리더십과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이건 현대 지속 가능한 발전 이론의 핵심과도 일치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더욱 흥미로웠던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융합미래과학연구팀에서 진행되었어요. 이 연구팀에서는 겨감유록에 나오는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개념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 기술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다기능성 신경 인터페이스와 탄소 나노튜브 같은 첨단 소재를 활용한 신경 인터페이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고 있었어요. 2025년에 KIST에서는 뇌파만으로 로봇과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혁신적인 BCI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 기술은 중증 장애인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겨감유록은 인간의 사고와 기계가 연결되는 개념, 즉 뜻이 전해져 만물이 움직인다는 철학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2025년 초에 서울에서 열린 암유럽과 현대과학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과 동양 철학 전문가분들이 모여 이 예언서의 과학적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셨어요. 물론 일부 서구 학자분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지만 점점 더 많은 전문가분들이 동양의 직관적인 통찰력과 서양의 분석적인 과학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관점에 동의하기 시작하셨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양자물리학자 로저 펠로즈 교수님께서는 화상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동양 철학과 예언서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통찰이 현대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겨감유록의 재발견과 그것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 BBC, 르피가로 같은 세계 주요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400년 전 예언서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 발견이 국가적 자부심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연구 성과들이 이어지자 한국 정부는 겨감유록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미래 유산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새로운 분과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겨감유록을 비롯한 전통 지식을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국제적으로도 겨감유록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었어요. 유네스코에서는 이 예언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UN 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겨감유록의 환경 철학을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도 동서양 지식의 통합 연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베이징 대학교 같은 세계 유수 대학들에서는 동양 고전에 담긴 과학적 통찰을 현대 기술 발전에 적용하려는 연구센터를 설립했어요. 기업계 반응도 정말 뜨거웠어요. 삼성전자는 겨감유록의 천지개벽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자사의 인공지능 비전을 신세계 이니셔티브로 재정립했고요. 현대자동차는 겨감유록의 환경 철학을 반영한 진인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완전 자율주행 수소전 기차와 개인용 비행체를 통합한 새로운 교통 생태계를 구상한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겨감유록의 영향이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기술 편의성 차원을 넘어서 기술이 자연과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시작된 거죠. 특히 한국은 인간 중심의 기술 생태계와 공존하는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었어요.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기술 혁신과 동양 철학의 지혜를 결합한 것으로 21세기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가장 유망한 접근 방식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실제로 한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는
여러 선진국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제적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고 있어요. 격암유록의 재발견은 저에게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서 깊은 철학적 성찰을 안겨주었어요. 저희가 지금 첨단 과학이라고 믿는 수많은 개념들이 사실은 동양 철학 속 자연관과 우주관에 이미 담겨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미래란 단지 기술의 진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인간 공동체의 화합, 그리고 도덕적인 리더십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한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기술,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격암유록이 예언했던 백의 민족의 평화로운 빛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격암유록이 경고했던 환경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진정한 후천개벽의 시대, 즉 기술과 자연, 인간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시대를 열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을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비전이 만나는 곳, 그리고 첨단 기술과 깊은 철학이 공존하는 곳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격암유록이 예언한 대로 한국이 세계의 미래를 밝히는 평화의 빛을 비추는 곳이 될 수도 있겠다는 믿음도 생겼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